자, 시작하시죠. 첫날이니까 짧게 강의 계획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제 총 6회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부법의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뭐 이제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 출제되는 문제 수를 보게 되면 이제 근기법이랑 노조법이 원래 메인인데 그게 한 절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법 플러스 총론 파트 해가지고 한 절반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출제 비중의 절반쯤을 찾아보니까 그 부법의 중요성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원래는 안 해오다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부법 특강을. 원래 그 전에는 이제 기본 강의할 때 하는 내용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 4회로 진행을 했는데 자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빡시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작년에 엄청 고생했어요. 막 계속 들리게 되면서. 그래서 올해는 아예 그냥 6회로 잡아놨고 대신 이제 6회로 하면 수강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수강료는 4회로 또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하시기로 총 6회인데 4회 플러스 보강 2회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개, 조금 많으면 3개 정도 해가지고 최대한 자세하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의 목표는 한번 보시게 되면 어쨌든 부법에서 핵심 이론을 정리하고요. 이제 빈출 조문이라든가 예상 조문 중심으로 이제 지문 풀이 연습을 통해서 이제 고득점 받는 걸 목표로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어쨌든 진행 방식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고 바로바로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OX를 최대 많이 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목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첫 시간에 최저임금법을 할 건데 요 강의 딱 듣고 나서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도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 듣고 바로 이해하고 짜잘한 것들은 뭐 까먹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좀 외우고 바로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진도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딱 2개 해요. 최저임금법이랑 남녀고용평등법 하고요. 내일도 2개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이제 기간제법이랑 파견법이 양이 좀 적어서 묶어가지고 산안법이랑 3개를 하고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은 따로 없고 6회 동안 최대한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얘기를 먼저 해보면 사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고민이었는데 자료로 하자니 좀 부족하고 책을 내서 사라고 하자니 미안하고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고민인데 올해도 고민하다가 그냥 냈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책값을 싸게 하려고 좀 애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를 이제 8월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보통 에센스 1, 2로 단권화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2월 강의 들은 분들은 도화로 단권화를 많이 하시죠. 거기에 이제 이 교재가 얹어지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강의 들은 다음에 나는 근기의 노조도 계속 불안할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에센스나 도화를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뭐 체크할 것들 체크하시고 추가할 것들은 이제 옮겨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본인 생각하시기에 나는 공부해 보니까는 근기법 노조법은 막판에 가면 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크게 부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부법 위주로 막판에 돌리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요 교재에다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을 뭘 주고 갈지를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걸 좀 판단을 해보시고 복습하실 때 단권 어디다 할 것인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펴보시면 자, 제일 처음이 최인법이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가 1장 최인법 되어 있는데 모든 장에서 가장 앞에는 출제 핵심 포인트를 깔아놨어요. 이건 시험장에서 뭐 당장 뭐 한 15분 뒤에 시험인데 뭐 볼지 모르겠다. 우리가 보통 1차 시험 볼 때 노동법 시작하기 전에 근기 노조를 잘 보진 않거든요. 보통 부법들을 보고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요 책으로 단권화를 해가지고 혹은 이 책이 단권화 아니라 하더라도 시험장에 어차피 뭐 에센스든 도화든 가져가 봐야 못 볼 것 같은데 요것만 가져가가지고 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시험장에서 직전에 보시라고 제일 중요한 것들만 앞에 포인트를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론을 넣어놨죠. 그래서 이론을 넣어놨는데 에센스 보시는 분들은 뭐 비슷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자세하긴 한데 형식은 비슷하고 근데 이제 도화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도화 교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 제가 표로 만들어 놔가지고 좀 형식이 다르죠. 그것도 이제 2월 강의 들은 분들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래서 도화에 편제되어 있는 표가 더 편하다. 그럼 그쪽에다가 옮기시면 되고 줄그립 오히려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옮기시면 될 것이고 그건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있고요. 각 장 맨 뒤는 아니고 이론 중간중간을 좀 이제 분리를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 11페이지까지 앞에 이론이 나오고 그 뒤에 OX가 나와요. 그리고 최인법에 그 다음 이론들이 좀 나오고 또 그 뒤에 OX가 나오고 그래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OX들은 기출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기출지문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여기 있는 OX를 풀진 않아요. 요거는 복습하실 때 해보시면 되고요. 대신 매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가는데 이 자료는 어쨌든 간에 좀 촘촘하게 이제 너무 오버스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OX를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창작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출도 일부 들어가 있고 창작 문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없는 지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제가 보면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좀 내고 싶을 것 같은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너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강의 진행은 책을 가지고 이론을 보고 OX는 자료로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교재에는 OX를 푸시면서 보면 아실 건데 겹치는 것도 일부 있고요. 또 안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풀이하시면서 어디에 단거나 하시든 그쪽에 필요한 것들은 체크를 하시든 옮겨 적으시든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자, 제일 먼저 최저임금법 들어갑니다. 자, 8페이지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 총칙이 있어요. 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최임법에서는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 기본적으로 근기법하고 동일해요. 자, 우리 시험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과 다르게 가져가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노동조합법이고 하나가 남녀고용평등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다음은 중 근로자의 정의 규정이 다른 것은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예요. 노조법 아니면 남녀고용평등법. 똑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용 범위 보시면 원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에요. 이거는 뭘 주의할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5인 이상 사업장 이거는 뭐 기본 트릭인데 최저임금법에서 5인 이상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요게 문제예요. 그럴싸하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책에 있는 것처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하고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는 다르죠. 예를 들어 나는 1인 사업자라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쭉 사업을 해오다가 최근 들어 좀 단기적으로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기간대로 잠깐 쓴 거예요.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런 경우에 최임을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되죠. 지금 나는 한 2주만 딱 썼으니까 상시 근로자가 1인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고용했으면 최임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이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이런 게 아니더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요거는 낯이 익죠. 근기법에서 보던 거니까 그게 빠지고 그 다음에 선언법이 빠져요. 그래서 선언법이 적용받는 사람들은 노사 모두 빠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최임법이 적용되지 않는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엮어서 어떤 거랑 같이 볼 수 있냐면 요거랑 엮어서 최저임금이 자 최임법 자체가 빠지는 게 지금 적용 범위에서 예외고 그 다음에 최임법 자체가 빠지는 건 아닌데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같은 거겠지. 최임법의 메인이 최저임금이니까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말일 겁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9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에 있어요. 자, 9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4번 최저임금에 적용 제외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임의 적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이냐? 장애가 있는 분들이에요. 정신장애든 신체장애든.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물론 인가는 1년이에요. 그래서 1년마다 매년 인가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 취지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장애가 있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래도 그 일자리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따로 적용하지 않겠다. 대신에 이제 사용자가 그냥 몸 조금 아픈 거 가지고서 넌 장애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정신이 조금 안 좋은 거 가지고서 넌 장애가 있으니까 이렇게 몰아붙일 수가 있다 보니까 장관이 공증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빠지는 건 아니고 장관의 인가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제일 먼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최저임금에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첫 번째,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두 번째, 가사 사용인. 자, 세 번째,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 이게 있었고요. 네 번째로 장애가 있는 분들인데 장애가 있다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플러스 장관의 인가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랑 뭘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최저임금이 적용은 되는데 감액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 얼마나 감액 적용되는 거냐? 10%가 다운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서 묻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그 왼쪽 페이지 가보시면 8페이지 각 주에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32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시험에 낼 법도 하거든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얼마인가? 뭐 1번 1,220원, 2번 1,320원 낼 법도 한데 우리 시험이든 타 시험이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시간급 정도는 알고 계시고 물론 요거를 이제 1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까지는 묻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요 정도는 뭐 알고 계시고 여기에 10% 감액된 그 금액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10% 감액하면 얼마냐? 그것까지 몰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10% 감액된 90%를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게 어디 있냐? 9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있어요.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각주 1번에 있는 것처럼 1,32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 10%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가 아니라 그 수습 근로자로서 3개월까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겠다. 자, 예전에는 더 있었어요. 좀 더 옛날 얘기 해보면 한 2007년도 이전까지는 그 소위 말하는 근기법에 나오는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아파트 경비원들 이런 분들이 한 200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적용 제외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가 추가됐었겠지.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이 최저임금이 적용받지 않아 오다가 2007년도부터 그분들의 최입의 적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한 번에 100%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엔 70%, 조금 지나서 80%, 좀 지나서 90%, 그러다가 2015년부터 100%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4년까지는 그러니까 2007년도 이전까지는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적용 제외에 빠져 있었고 그 이후부터 2014년도까지는 그분들이 감액 적용에 들어가 있었는데 2015년도 이후는 그분들이 빠져나갔지. 100% 적용이니까.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건 뭐냐? 감액 적용은 딱 하나예요. 수습 근로자로서 3개월까지. 아무래도 이제 수습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업무 역량이 좀 떨어지겠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최임 100%를 적용하기가 좀 회사 입장에서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 가지고 얘네들은 최임을 적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감액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까지죠. 그랬더니 양아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양아치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한 5개월짜리 기간제 고용해 놓고서 3개월은 수습이야 이러면서 최임을 10% 감액해서 적용하는 거지. 근데 이제 법자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법을 개정해서 전제를 달았어요. 첫 번째 전제가 뭐였냐? 아니 한 5개월짜리, 6개월짜리 기간제를 뽑아놓고 그 중에 3개월이 수습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최소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 1년짜리 기간제 이래 뽑아놓고서 3개월은 수습이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6개월짜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예전보다는 헐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법자가 볼 때 또 다른 양아치들이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수습 근로자한테 10% 감액을 해주는 이유는 아무래도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역량이 떨어지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좀 사용자들을 배려해 주는 건데 우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수습이 별로 의미가 없는 업종인 거예요. 예를 들어 단순 노무 업무 이런 거지. 단순 노무 업무다 보니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에너지만 있으면 돼. 힘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오래 근무해가지고 막 몸 상하고 이런 분들보다 지금 갓 들어온 싱싱한 애들이 오히려 일을 잘하는 거야. 이런 데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감액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느 순간 전제 2를 추가했어요. 그게 뭐냐?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닐 것.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전통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한 개만 찍어봐라 하면 제일 잘 나오던 게 요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감액 적용되는 얘네들 이 안에서 뭔가 꼬기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살짝 틀어가지고 문제 내기도 좋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쟤랑 연결시켜가지고 다음 중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1, 2, 3, 4, 5 해놓은 거지. 그럼 쓱 보면은 왜 답이 없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적용되는 건 얘네들이죠. 감액 적용될 뿐 적용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가장 잘 나오던 거 요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8페이지 가보시죠. 자, 그래서 저거 관련해 가지고 기출 문제들 풀어보시다 보면 뭐 에센스에 있는 문제를 풀든 아니면은 이제 도화 객관식에 있는 문제를 풀든 기출을 풀다 보면 이제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그게 왜 그랬냐?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7년 이전까지는 적용 제외였고 그 뒤부터 14년도까지는 감액 적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왔던 건데 요즘에는 그걸 내진 않겠지. 한 10년 지나가지고. 근데 참고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왼쪽 가시면 8페이지 로마자 2번 최저임금 돼 있어요. 1번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 돼 있어요. 양으로 1번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대개는 거의 맞는 질문으로 나와요. 대개는. 근데 최근 들어 살짝 틀기 시작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뭐 기업의 지불 능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것들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최근 들어 살짝 추가하는 흐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두 문제를 딴다고 치면 뭐 생유 생분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 근로자들한테 생계비가 얼마나 필요할까 이건 조사를 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2026년에 우리 근로자들한테 기본적인 생계비가 얼마쯤 필요할까? 당연히 그걸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사 근로자의 임금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업종별로 뭐 나눠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업종별로 나눠서 최저임금을 따로따로 가져간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 뭐 현장 생산직이라고 치고 이 업종에서 숙련공들이 예를 들어 보통 일반적인 임금이 월 한 300 이러는 거야. 근데 최저임금을 막 290 이렇게 해버리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겠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같이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노동 생산성이에요. 뭐 굳이 얘기하면 자본 생산성이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노동 생산성이죠. 그러니까는 노동 생산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노동의 일 단위가 제품을 몇 개를 만드는가 이런 거고 자본 생산성 이래버리면 자본의 일 단위가 제품을 몇 개를 만드는가 이런 거겠지. 그래서 자본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회사가 투자를 잘했다. 뭐죠? 뭐 설비가 좋다. 뭐 이런 거겠지. 근데 그에 반해 노동 생산성이 좋다는 거는 애들의 이제 업무 효율이 좋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 중에 고려하는 건 노동 생산성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고려할 겁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을 좀 더 높여주면 좋겠지. 그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소득 분배율 이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이제 국민 소득 중에서 노동이 가지는 이제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소득 분배율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 소득 분배율도 있고 자본 소득 분배율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동 소득 분배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좀 더 평등한 세상일 것이고 자본 소득 분배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좀 더 불평등한 세상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소득 분배율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뭐 생유 생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한다 돼 있어요. 자, 양가로 2번 가보시게 되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데 구분하여 정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뭐 건설업은 최저임금 얼마, 유통업은 얼마, 제조업은 얼마 이렇게 안 한다고. 근데 이론상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문에 예를 들어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틀린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실제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경영계에서는 지금 하자고 엄청 요구를 하지 해달라고. 근데 이제 노동계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게 되면 정말 이제 필요한 업종 이런 데들은 최임 보호를 못 받고 사실 별로 최임이 의미가 없는 이런 데들은 막뭐 선임 쓰듯이 높게 잡아가지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악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 거구나. 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 중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사업의 종류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역별로 뭐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근거 없지. 지역별로 최임을 달리 가져가겠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최임과 서울 최임을 달리 가져가고 그건 법에 아예 근거가 없어요. 그걸 하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는 건 법 개정 필요 없고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근데 지역별로 나눈다? 그거는 안 돼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오답을 한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그다음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죠. 가장 전통적인 트릭이에요. 무슨 위원회가 심의를 한다. 그리고 장관이 정한다. 이거를 마치 저 위원회가 정하는 것처럼. 노조법에도 비슷한 거 많죠.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소집권자를 지명한다. 뭐 이런 거. 근데 그걸 오답을 내는 거를 노동위원회가 지명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데 정하는 건 장관이 정하는 거구나. 근데 장관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는데 구분하여 정하는 결정 주체. 그거는 위원회가 아니라 장관이다. 그것도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내려가시면 2번. 최저임금에 적용돼 있어요. 양아로 1번. 최저임금액의 표시. 최저임금액은 일단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해요. 연 단위로 안 정합니다. 왜 연 단위로 안 정하냐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주는 거예요. 적어도 월 1회 이상은 줘야 최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걸 연 단위로 정한다? 애초에 말이 안 돼. 그렇죠? 연 단위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정한다. 근데 이 경우에 일, 주, 월 단위로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우리가 월 단위 최저임금이 있어요. 아까 밑에 각 주에 있는 저 시간당 최저임금을 1주 40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을 해보면 월 200이 좀 넘게 나오거든요. 한 220 되려나? 그쯤 될 거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딱 이렇게 해놔도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 시간당 얼마야? 딱 이렇게 해놔야 이게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딴 걸로 정할 수도 있는데 딴 걸로 정한다 하더라도 시간급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들어가시면 최저임금에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5조 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최저임금 위반인지가 주 단위, 월 단위로 봐서는 확 오지가 않는 거죠. 이거를 시간급으로 환산을 해봐야 내가 최임 위반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직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시급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고 최저임금법상 시급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고 주급 월급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내가 이거를 환산을 해봐야 되겠지. 시급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동그라미 1번. 1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다. 이거는 당연히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겠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소정을 법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무조건 나누기 8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정근로시간. 예컨대 내가 하루 7시간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나누기 7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정을 법정으로 바꾸는 거는 근기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워낙 잘 나오는 트릭이라서 예를 들어서 근기법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근기법 17조 1항에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임금 명시해야 되고 물론 그 중에서 서면 명시해야 되는 거는 임금의 구개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임금 명시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해 줘야 되죠. 거기서도 똑같아요. 소정을 법정으로 바꾸는 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쪽에서도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 모두가 다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이에요. 그럼 뭐하러 명시하겠어? 다 똑같은데. 그렇죠? 소정을 명시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무조건 8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소정 근로시간을 나눈다. 당연하죠. 그래야 실제 나의 시간당 임금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 단위부터예요. 주 단위. 자,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일주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로 나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시급제나 1급제에는 근기법의 통상임금할 때도 얘기하는 건데 시급제나 1급제에는 내 임금의 주휴수당이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주급제나 월급제에는 내 주휴수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내가 주급을 그냥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자니 내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판례 입장에 갈 때. 판례가 그렇죠. 주급제나 월급제는 기본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 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로 나누냐. 소정근로시간에다가 일주에 거기다가 근기법 55조 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이게 주휴수당이죠. 주휴수당까지 합산해야 되니까 그 시간까지 합산한다. 그래서 보통 일주 40시간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 4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48로 나눈다.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 주휴 거기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게 통상임금하고 차이가 좀 있죠. 자, 통상임금은 근기법 시행령 6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처럼 55조 1항 이렇게 안 해놓고 그냥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임을 산정할 때는 통임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에 대한 시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컨대 우리가 토요일을 8시간의 유급 휴일로 약정 휴일로 잡아놓았다. 그럼 그 시간도 합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건 아니고 다른 것들은 빼버리고 주휴 그 시간만 집어넣는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적으로 통사임금 산정 방식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에서의 그 시간당 임금 환산 방식 그리고 통사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와 최임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입법적으로 맞추는 게 좋긴 좋죠. 깔끔하게. 근데 안 맞아 그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 판례 입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통사임금을 계산을 해봤더니 근기법 6조 시행령 6조 2항에 의해서 통임을 계산해봤더니 시간당 10,000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상 최임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시간당으로 환산해봤더니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이제 예를 들어 지금으로 치면 시간당 1320원으로 예컨대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통임의 산정과 최임의 산정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근기법에 의해서 통사임금을 계산했을 때 10,000원이 안 나왔는데 그게 의외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당장 다르잖아. 산정하는 게. 그래서 다른 유급 처리되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뭐만 들어가냐? 주휴만 들어간다. 주휴만 들어가고 나머지 유급휴일은 빠져요. 주휴만 들어간다. 그게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휴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 마찬가지죠. 내 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 그냥 주휴까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해가지고 1주에다가 평균 주수를 곱해서 나누기 11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209가 나오겠지 뭐. 우리 통임 때 하던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 1단위는 그냥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면 되는데 주 단위나 월 단위는 55조 1항에 따른 주휴시간까지 합산해서 계산을 하더라. 그런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그거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2번 가보시면 양가로 2번 도급제 최저임금이에요. 첫 번째 도급제 최저임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죠. 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정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통 이런 경우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그럼 실제로 정하고 있냐? 안 정하고 있어요. 없어. 왜냐? 현실에서 별로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입법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도급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급제인데 근로자인 사람들이에요. 도급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그 자체가 좀 애매한 거 아닌가? 아마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한 도급을 했든 뭘 했든 간에 근로계약으로 인정이 되는 한 근로시간 산정이 딱히 어렵진 않거든요. 하면 다 해. 그러니까는 좀 곤란할 수는 있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하면 다 하지.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 사람의 실제 근로시간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만약에 정해야 한다면 정해놨겠죠. 정할 수 있다니까 안 정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이픈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의 이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최임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란 말 자체가 일종의 성과급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님들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 그러면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 이런 의미인 것처럼 그래서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임을 정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실제로 근로시간 산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눈에 바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봤고요. 내려가시면 3번 최저임금에 효력이 있어요. 양가로 1번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연하죠. 자,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왜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 양가로 2번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근기법 총칙에서도 같은 패턴의 트릭들이 있죠. 이 법이 정한 기준을 이유로, 그렇죠, 규정을 이유로 저하시키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그럼 기존의 조건을 저하시키는 게 불가능하냐? 그럴 리가 있나? 저하시킬 수 있지. 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통해서, 단협의 불이익한 변경을 통해서 저하시킬 수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유로 저하하지 마라, 이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시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가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회사가 정리해고 할 바에야 우리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좀 임금을 깎으면 되지. 근데 최저임금법을 이유로 깎지 마라, 그 얘기죠.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건 어떤 경우도 낮출 수 없음, 이게 아니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낮출 수 없음,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맨 위에 가시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형사처벌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징역형이 들어갈 수도 있고 벌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뭐 벌금 500 이런 식으로 이게 병가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병가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 그냥 하세요. 그냥 병가할 수 없다가 없어. 그냥 병가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병가할 수 없다가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3번.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지. 그 부분에 하나요. 그렇죠. 이게 노동법에서의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강행적 효력이죠. 당연히 그 부분은 무효가 될 겁니다.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봐버리겠지. 이게 보충적 효력이죠. 그렇죠. 근기법 15조에도 똑같은 게 있잖아.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얘를 굳이 낸다고 치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인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뭐 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건 아니겠지. 그렇죠? 무효가 된 부분을 보충적으로 메꿔주는 건 이 법 기준일 거니까 동일한 임금이겠지. 그래서 동일한 임금. 굳이 출제 포인트를 잡자고 치면 그쪽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양으로 4번.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될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그냥 외우면 헷갈리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부분 하면서 자주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통사임금 쪽의 분쟁하고 최저임금 쪽의 분쟁하고 노사 간의 입장이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 급여 명세표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얼마 있다. 정액으로 매월 얼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식대가 뭐 예를 들어 전 직원들에게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세 번째 교통비가 전 직원들에게 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 회사의 고정급이라고 치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러한 고정급 외에도 변동급이 있는 거예요. 통상 시급을 계산해가지고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지를 붙여가지고 변동급으로 지급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매월 연장근로가 있어가지고 변동급,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급여명세표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서 지금 노사 간의 분쟁이 되는 게 얘네가 분쟁이 되는 거예요. 자, 얘네가 왜 분쟁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런 수상들. 자, 얘네가 분쟁이 될 때 통상임금 쪽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최저임금 쪽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통상임금이든 최저임금이든 노측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사측의 주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통임과 관련된 분쟁에서 노측은 무슨 말을 하고 사측은 무슨 말을 하는가. 통임 쪽에서 노측은 식대랑 교통비도 통임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쟤네들도 통임에 산입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 통상시급은 저거를 산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용자는 뭐라 하냐. 무슨 소리냐. 저 식대랑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왜 들어가냐. 너는 통상임금이 기본급 뿐이지. 기본급 나누기 209 해가지고 시급을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너의 연장근로수당을 줄 거야. 노측에선 무슨 소리냐.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합산한 금액을 나누기 209 해가지고 통상 시급을 정한 다음에 그걸로 우리 이제 연장근로수당을 주어라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근데 최임 쪽에 가면 바뀌어요. 노측은 저거는 최임에 안 들어가지 이렇게 주장해요. 사측은 뭔 소리냐 이게 산입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노측은 우리 회사가 지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는 얘네 빼고 기본급만 가지고 판단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뭐 지금으로 치면 1주 40 기준으로 한 220쯤 나와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뭐 기본급이 예를 들어 200 이런 거 치자고. 여기가 20만 원, 뭐 여기가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칩시다. 노조의 주장. 기본급만 가지고 최임을 계산해야지 위반이다 얘기할 것이고 사용자는 뭔 소리냐 세 개 합치면 그 이상을 줬네 최임 위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쟁점에서 산입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도록 싸우는 게 내용이 좀 달라요. 다시 읽어보시면 양가로 4번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임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산입해가지고 미달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최임 위반인데 안 들어가는 걸 넣어주기로 합의해가지고 위반을 피해간 거지. 예를 들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데 식대랑 교통비를 돈으로 주면은 최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현물로 주면 최임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거는 식대를 예를 들어 우리가 식권을 주고 교통비는 상품권을 주는 거야. 뭐 기름값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자고. 그런 것들은 통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최임이 안 들어가. 근데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어쨌든 뭐 현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 않냐. 이것도 최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자 이래버리면 당연히 그 부분은 강해복구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겠지. 당연히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양간 5번.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변동급인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은 그게 임금이라 하더라도 최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외된다를 포함된다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냥 외우면 헷갈려요.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시죠. 그래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쉽게 말하면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최임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시기사들이 받는 뭐 그분들은 월 그 소정근로 시간을 좀 작게 잡다 보니까 기본급이 적어요. 좀 상대적으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기본급 그것만 가지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계속 읽어보시면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최임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들의 계약자를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합헌이다. 이게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업주가 억울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기사들이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까지 합치면 그래도 월 한 300 가져가는데 왜요? 월 기본급이 적다 그래가지고 이걸 최임 위반으로 돈을 주자 그러냐? 이거는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계약자의 원칙을 너무 심하게 깨는 것 같다. 위헌이다. 이렇게 했던 거지. 헌재 입장 뭔 소리냐? 합헌. 이렇게 나왔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6번. 낯설어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양가로 6번. 동그라미 1번.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일을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임금이 안 나가겠지.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일을 안 시켰어요. 예를 들어 징계로서의 정직 이런 거.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안 나가겠지. 근데 임금이 안 나갔으니까 최임 위반이야. 이거 말이 안 되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일을 안 하거나 정당하게 일을 안 시키게 되면 당연히 임금을 줄 필요가 없겠지. 당연한 거죠. 오케이. 자, 양가로 7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근기법 4사조에 있는 직상수급인의 규책사유에 의한 임금 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과 되게 비슷한 구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회사가 왜 최저임금을 위반했나 봤더니 원청이 도급비를 너무 다운시켜놔가지고 도저히 그 도급비 하에서는 최임을 맞출 수가 없다. 이런 구조였다면 너도 최임 위반을 같이 책임져라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자 도급인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연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최임 위반이라고 진정을 제기했을 것이고 감독관이 조사해봤더니 이게 최임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위반했나 봤더니 원청 때문이야. 직상수급인. 그래서 야씨 너 같이 책임져야지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형사처벌한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기법이랑 약간 다르죠. 근기법은 그냥 연대 책임진다, 안 줘, 처벌 이런 식인데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로 처벌 이 느낌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조사를 해가지고 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하고 근데도 안 따라 야 너 처벌 이런 느낌이라 약간 한 단계 더 건너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구조가 약간 다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양가로 8번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차례 이상 도급이면 저렇게 되겠지. 자, 4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 및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 기간 되어 있습니다. 자, 양가로 1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자,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산입되는 게 좋아요. 근로자 입장에선 최대한 많이 산입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딱 기본금 요것만 가지고서 최임 위반을 따져보자. 이게 낫지. 사용자는 이것저것 덕지 붙여가지고 합치면 금액이 이만큼 되지 않느냐. 이게 사용자가 유리할 겁니다. 그럼 뭘 산입할 거냐. 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매월 주는 게 아니면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요. 이게 이제 통임과의 차이죠. 예를 들어 통임은 뜨문뜨문 주는 정기상여금 이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뜨문뜨문 주는 정기상여금.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사한 사람한테 일할 정산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이런 뜨문뜨문 주는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봐서 통사임금에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임금들이 최임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3, 6, 9, 12 해가지고 1년에 4번을 주는데 각 300만 원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상여금이 1년에 1200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통임에는 들어가는데 최임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회사가 3, 6, 9, 12에 상여금을 300을 주는 게 아니라 막 3천을 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정기상여금만 1억 2천이에요. 근데 매월 주는 임금은 50만 원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매월 주는 게 최임을 넘어가야 되니까. 자, 어쨌든 달라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금액들은 통임엔 들어가는데 최임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차피 그냥 월 100씩 이렇게 100 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걸 찢었을까? 이거는 과거에 우리 노동부가 얘랑 똑같이 뜨문뜨문 주는 거는 통임에 안 들어간다는 입장을 취하니 당시 기업들이 최임에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리가 최임을 위반하지 않으니까 특히 그 당시엔 최임이 많이 낮았죠. 많이. 그래서 우리가 최임을 위반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급해서 통임에서 이득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통임에서 이득을 못 보죠. 판례가 명확해가지고 최임도 이득을 못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월 100만 원씩 주는 게 훨 낫지. 그러면 어차피 통임에서 이득을 못 보고 최임이라도 이득을 보려고 그런 거죠. 실제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초창기에 최저임금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의외로 초창기에 최저임금 막 오를 때 대기업들이 최임 위반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그랬냐? 뭐 대공장 이런데 걔네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상여금만 막 1년에 8천 막 이러는데 월 주는 금액은 막 200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최임이 막 올라가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최임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경영계에서 난리 났겠지. 아 우리가 이건 얘네들 연봉이 8천 막 1억 이러는데 이게 최임 위반 이상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거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최임에 넣어줘.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회사가 취업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오다가 앞으로 그냥 매월 100씩 줄게라고 변경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네. 그러니까 최임에 안 들어가던 걸 이제 들어가게 바꾸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업 규칙의 불이익 변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최임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는 뭐 나라에서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됐나 봐요.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특례를 만들어 놨어. 그게 뭐였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11페이지 5번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이걸 그때 만들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을 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거죠. 3개월마다 300씩 주던 것들을 총액을 연 1200 유지하면서 매월 100씩 주겠다.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근기법 구사주에도 불구하고 과반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으면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을 듣는다.
원래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니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의견을 듣는 것으로 특례를 만들어 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게 결국 다 연결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바꾸려고 하냐? 매월 1회 이상 지급돼야지만 최임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꾸도록 하였다. 돼 있어요. 자, 계속 보시죠. 1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그러면 산입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 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아니면 안 넣어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1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 다음에 연장휴일에 대한 뭐 가산임금 이런 거 돼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가산임금 이런 것들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당연하죠. 예를 들어 내가 연차를 안 써가지고 미사용수당을 많이 받으면 최임 위반이 아니고 연차를 다 써가지고 미사용수당 안 받으면 최임 위반이고 뭐 이상하잖아. 당연히 그거는 안 늘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까 얘기했던 거 연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정휴일 이런 거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약정휴일로 인하여 유급 처리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임금이 있다. 그런 것들은 산입하지 않아요. 대신 뭘 산입하냐? 주휴수당 55조 1항에 따른 주휴수당 이거는 산입한다. 굳이 비교하면 공휴일이 이제 법정휴일이죠. 근데 공휴일은 55조 2항에 있잖아요. 그럼 공휴일에 지급되는 유급임금 그거는 여기에 산입이 안 되겠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랑 연결되는 거죠. 자, 여기서 주휴수당은 산입되고 주휴수당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이제 임금 그거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밑에 하이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수단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얘는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은 예전이라 해봐야 몇 년 안 됐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복리후생비로 잡아놓으면 싹 다 빠졌어요. 산입이 안 됐어. 그래서 왜 그랬냐면 최임 쪽이 소위 과거 임금 이분설의 잔재가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복리후생비는 최임에 안 들어감 이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냥 최임에 안 들어갔어요. 통임에 들어가는데 최임에 안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마찬가지로 최임이 엄청 올라갔죠. 경영계에서 얼마나 반발을 했겠어. 그때 걔 달래주느라고 이런 것도 이제 쉽게 하게 해줄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도 돈으로 주는 거면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통상임금을 얘기할 때는 통화로 주든 현물로 주든 임금이면 고정 뭡니까 정액을 주는 거니까 통임 때는 다 들어가지. 근데 최임은 통화로 주면은 산입되는데 현물로 주면 산입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얘네들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권을 주고 막 상품권을 준다. 그러면 최임에 산입이 안 돼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복리후생비성 임금인데,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인데 만약에 임금이 아니다. 그럼 당연히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 복지 포인트 이런 거 임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들어가는 거고 임금인데 복리후생비성 임금인 거예요. 명목이. 근데 이게 통화 이외의 것으로 현물로 준다. 그러면 그게 통임에 들어가는 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최임엔 안 들어간다. 그래서 통화로 주는 것만 들어간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깔아놓고 오늘자 자료 한번 보시죠. 같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자료 자료 1페이지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자, 1번 최저임금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아니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그런 거니까 상시근로자 1인. 그게 틀렸네. 자, 2번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다. 하나, 둘, 셋. 아니죠. 얘네들은 그냥 빠지는 거지. 인가가 필요한 건 장애가 있는 분들, 신체 장애든 정신 장애든 애매하니까 기준이 공증을 받아야지.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분들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동거의 친족만 가사 사용인 선언법 이런 분들은 그냥 빠진다. 아까 했던 거죠. 자, 세 번째.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기업의 지불 능력, 자본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하나, 둘, 셋. 틀린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본 생산성이 아니라 노동 생산성이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소득 분배율은 자본 쪽인지 노동 쪽인지 법이 안 써놨어요. 둘 다 고려하겠지. 근데 생산성은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는 거니까 자본 쪽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거 두 개 들렸죠? 기업의 지불 능력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자본 생산성이 아닌 노동 생산성이다.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다 했던 것들이죠, 방금. 자, 4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결정한다. 하나, 둘. 아, 참고로 여기는 지문은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맞는 거 아니 하지 말고 다 틀린 거니까 어디가 틀린 건지 찾아보세요. 자, 우리 트릭을 찾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자, 다시. 하나, 둘, 셋. 두 개가 있죠, 틀린 게. 지역별 빠져야 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건 문제 없고 지역별 빠져야 되고, 그 다음 누가 결정합니까? 위원회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장관이 정하는 거지. 틀렸네. 오케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월 또는 연을 단위로 하여 최임을 정할 때는 시급으로도 표시해야 된다. 쉽네. 하나, 둘, 셋. 연이 빠져야 되죠. 말이 안 돼. 매월 한 번은 줘야 최임에 들어가는데 연 단위로 정한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6번.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그 금액을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 하나, 둘, 셋. 아니죠. 1급은 그냥 하루에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게 맞아요. 1급은. 근데 주급은 뭐가 추가됩니까? 55조 1항에 따른 주휴에 대한 시간. 그게 추가되는 거지. 자, 주휴 말고 그 외에 유급휴가의 시간은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주휴만. 그렇죠? 55조 1항에 따른 주휴만 합산되는 거지. 그게 틀렸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소정근로 시간, 뭐 일주든 일월이든 소정근로 시간 이러면 틀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 주휴랑 그 외에 모든 유급 뭐 휴일에 대한 시간들 다 합산, 그것도 틀린 거지. 주휴만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 7번. 도급제 최저임금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죠.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안 정했어요. 없어 그런 거 지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해야 한다면 했겠지. 그렇죠?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했다. 그럼 일종의 그거는 입법 부작인데 위헌이지 그거는. 그렇죠? 할 수 있다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다음 8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적용제가 가능하다. 쉬운 건데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하나, 둘, 셋. 일단 보시면 단순 노무 업무 아니군 전제 2 빠졌고,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약했군 전제 1도 빠졌고, 수습 3개월까지 문제없군. 그 뭐 하면 되냐? 적용 제외가 아니라 얘네들은 감액 적용이죠. 10%. 그게 틀린 거지. 그래서 굉장히 쉬운 트릭인데 오답률이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의외로. 자, 그 다음 9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의 경우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이 감액 적용된다. 하나, 둘, 셋. 아니죠. 적용 제외지. 얘가 지금 방금 8번을 보고 와서 쉬운데 그냥 쓱 보면 헷갈려요. 또 은근히 이게 되게 쉬운 트릭인데 은근히 많이 틀려요. 8번, 9번 같은 맥락으로 요거. 그래서 얘네들은 감액 적용이 아닌 적용 제외. 감액이 되는 건 수습 3개월 걔네들. 그 두 가지 크로스하는 거 주의하시죠. 자, 10번 가보시죠.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가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병과는 그냥 있다고 보세요. 그냥 틀린 거지. 추가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5년 이하 징역 이런 식으로.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 모든 걸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보실 때, 당관한 교재 보실 때 감을 잡으시죠. 감을.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저는 그 제가 편집한 조문자료 드리지 않습니까? 조문별로 벌칙이 다 나와 있잖아. 그때 뭐라 했습니까? 그 외우라고 안 하잖아. 조문대로 보실 때 얘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구나. 얘는 과태료가 있구나. 얘는 페널티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처벌 조항 있는 것들도 얘는 되게 세게 처벌하는구나. 이런 느낌. 얘는 좀 약하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지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세게 처벌하더라, 약하게 처벌하더라, 그게 아니라 형사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만 부과하더라, 그마저도 없더라. 이런 느낌을 좀 의식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한 체임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하나, 둘, 셋. 이상의 임금이 아니라 동일한 임금이죠. 최저임금이 최저기준이니까. 그래가지고 무효가 돼서 강행적 효력에 의해서 최임법에 무효가 된 부분은 최임의 규정이 대체하는 거죠. 그 이상을 내라 이게 아니고 동일한 임금을 주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되는 거지. 동일한 임금이에요. 자, 12번.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임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된다. 하나, 둘, 셋. 제외된다죠. 그래서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 빼고 월 기본금만 딱 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최임 위반을 판단한다. 이래 가는 거니까 이거는 제외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3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시간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금 지급은 강제된다. 이거는 하나 둘 셋 하기도 미안하다.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아니지.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임금이 안 나가겠지.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죠. 14번 가보시면 14번. 자,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가로 안에 근기법 55조 1항에 따른 유급 휴일을 포함한다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55조 1항에 따른 유급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이 산입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휴일에 대한 임금이 산입되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주휴수당. 그것뿐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가로 안에 유급 휴일을 포함한다가 아니라 제외한다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포함한다, 제외한다 기계적으로 외우면 헷갈려요.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시죠. 최임에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가? 그냥 들어간다.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5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은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다. 하나, 둘, 셋. 통화로 주면 산입되죠. 현물로 주면 산입 안 되고, 그렇지? 통화로 주면 산입된다.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임금 이분설의 잔재가 남아가지고 복리후생비성 명목을 잡아놓으면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은 돈으로 준 거면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최임에 넣는다. 근데 돈이 아닌 현물이면 안 넣는다.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 선제는 지금 그냥 다 안 넣는다 이런 거니까 틀렸지. 통화로 지급하면 넣는다. 오케이. 그 다음 16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곧바로 최임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아니에요. 물론 확률상 통상시급을 계산해봤더니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최임법 위반이기도 할 거예요. 아마 높은 확률로. 근데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최저임금에 따른 시간당 임금에 미달되는 통임이 나왔는데 최임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 그게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00% 단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확률상 실제로는 최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저게 시간당 통상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왔지만 최임법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아니다죠.
판례 입장이에요. 자, 17번. 이거 아까 교재 안 봤구나. 이걸 보시죠. 17번.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매 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정한 임금 산정 기준 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산정 기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교재에서 1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거예요. 11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는 거. 그럼 거기서 답이 뭐냐? 일주일이 아니라 1개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임 위반을 판단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월급제예요. 근데 내가 월급제인데 막 매일매일 순간순간 막 따져가지고 요 몇 월 며칠 날 오전 몇 시에 오후 몇 시에 최임법 위반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월 지급된 임금 이걸 가지고 따진다. 그래가지고 특정 시점에는 예를 들어 이번 달 둘째 주 목요일 이럴 때는 최임을 위반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월급제니까 월 금액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위반으로 안 봐버려요. 어쨌든 그 기준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맥스가 1개월이다. 오케이. 그렇죠. 가지고 일주일 수도 있고 1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맥스는 1개월이다. 그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주가 아니라 1개월. 자, 마지막으로 18번.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근데 근기법 구사조에 따라서 과반 노조가 있으면 걔네들, 없으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나, 둘, 셋. 아니죠. 특례를 만들어놨죠. 그렇죠. 경영자들 이거 유도하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월 줘라 이렇게 유도하려고 의견만 들으면 된다. 해놨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 파트에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제가 볼 때는 틀릴 게 한 개도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자, 계속 나가보시죠. 교재로 12페이지 OX는 복습할 때 풀어보시고 14페이지 가보시면 14페이지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돼 있어요. 자, 14페이지 가볼게요. 자, 1번 최저임금의 결정 절차. 양가로 1번 최저임금의 결정. 숫자가 나오죠? 8월 5일 내기 좋겠지. 자, 일단 최저임금을 누가 정하겠어요? 장관이 정하지. 노동부 장관이.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해야 되냐? 그게 8월 5일이에요. 그럼 장관이 8월 5일까지 지 맘대로 하냐? 그건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올해는 시급 2만 원 이렇게 못해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결정만 내가 그대로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장관이 정한다. 근데 그 안에 따라서 한다. 자, 양가로 2번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이에요.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날짜가 나오죠. 바꾸기 좋겠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장관에게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3월 31일까지 노동부가 장관이 던지는 거죠. 최저임금위원회한테 야 니네 내년도 최저임금 빨리 심의 의결해봐 하면은 90일 내니까 대충 한 6월 말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장관에게 던질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의결한 내년도의 최저임금은 얼마야? 던질 거예요. 요 흐름 일단. 자, 그러면 이의제기가 있는데 양가로 3번 일단. 그러면 일단 안을 받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 가치 판단을 할 게 아니라 일단 안을 받은 대로 일단 고시를 해요. 여기서의 고시라는 건 결정한다는 게 아니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거지. 이대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고시한 다음에. 자, 양가로 4번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요. 양가로 5번에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어요. 자, 양가로 4부터 보시게 되면 자, 이의제기. 장관이 그 안 받은 거를 그대로 고시하겠죠? 그러면 노동계든 경영계든 난리가 날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경영계에서는 너무 높다 나라가 망할 거다 할 것이고 노동계에서는 너무 적다 우리 다 죽겠다 하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고서 양가로 4번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쉽게 말하면 뭐 민주노총, 뭐 한국노총, 경총 이런 데서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해.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여기 숫자가 계속 나오지. 날짜 이런 거 숫자 다 중요하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적은 이의 제기서를 내야 돼요. 그럼 뭘 적을 거냐? 별거 아니야 이거. 외울 게 아닌 게 뻔한 거예요. 자 봅시다. 뭘 적을 거냐? 첫 번째,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나는 누구고 어디 소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다 써야 되겠지. 그렇죠? 두 번째,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물론 실제로 업종을 쓰진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의미를 가지겠지. 어쨌든 니네가 한 고시 내용에서 이게 문제야 이런 얘기겠지. 고시 내용에 이게 문제야. 지금은 우리는 지금 단일 최임이니까 쉽게 하겠지. 너무 높아 이런 식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우리가 왜 이의 제기하는지 사유랑 내용을 쓴다. 별거 아니죠. 누가 이의 제기하는지, 뭐에 대한 이의 제기하는지, 무슨 이의 제기하는지. 그거잖아. 그냥 그거. 외울 게 아니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노동부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밑에 법구조 2 항 선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그러니까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그다음 산별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예를 들어서 금속연맹 위원장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상부단체를 불리는 그런 데들이죠. 우리의 상부단체 이런데 산업별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구매의 사용자 단체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경총 생각하시면 되겠죠. 굳이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얘기하면 총연합단체랑 노측이 총연합단체랑 산업별 연합단체의 대표자죠. 굳이 얘기하면 산업별 노동조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굳이 얘기하면 결국 연맹 단위 노조법에서 배우는 상급단체 걔네들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참고로 그냥 생각만 해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5번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바로 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는 양가로 4번에서의 이의제기랑 별개로 가는 거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는 방금 봤던 이의제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먼저 보시면 14페이지 맨 밑에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그러니까 이의제기랑 무관하게 일단 받아서 고시를 했는데 장관이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20일 내에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랑 연결시켜 볼게요. 이의 제기하는 노동단체나 경영단체는 고시는 때로부터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래. 근데 얘는 장관은 그 재심의 요청을 20일 내에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을 할 때 그 사이에 이의 제기도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10일 안에 이의 제기 먼저 받고 좀 더 고민해서 20일 안에 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재심의는 어쨌든 얘네가 심의 의결을 한 90일 정도 해가지고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다시 하라고 하는 거니까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10일 이내 이런 거 아니고 10일 이상 이런 식일 거예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부 장관은 노사, 경영계랑 노동계의 이의가 이유가 있다 싶으면 이유를 내용을 밝혀가지고 재심의를 요청한다. 그래서 이의 제기 받아가지고 타당하구만 재심의 이럴 수도 있고 이의 제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재심의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물론 실제로는 안 하죠. 재심의 요청하면 엉망이 돼 엉망. 그렇죠? 안 해. 실제로 그대로 가는데 이론상 그럴 수 있다. 자, 양가로 6번 재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받은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 주지 않습니까? 재심의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재심의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마 매우 높은 확률로 기존 안 그대로 재심의 재의결을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도 노동계도 경영계도 물러설 수가 없어. 또 공익위원들이 보기에도 그래도 우리 위원회 위상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우리 전문가들이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 결정했는데 이거를 빠꾸를 놔 하면서 아마 그대로 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두 번째 칸, 두 번째 하이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해서 과반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 그대로 해버리면 그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보니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위원회 이러는데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3주체가 들어와 버리면 애초에 3분의 2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반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재심이니까 그렇죠. 재의결 그안 그대로 하는 거 3분의 2. 그러면 장관은 그때는 빠꾸를 못 나요. 그대로 받아야 돼.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다음 2번.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양으로 1번. 장관은 이렇게 어쨌든 뭐 재심의를 했든 안 했든 결국 결정이 되면 지체 없이 내용을 결정하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내용을 고시한다. 그래서 보통 고시는 웬만하면 지체 없이죠. 고시는 그래가지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고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양가로 2번 이거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되는 거냐?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겠죠. 그다음 뭐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소위 교섭 시즌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 인정하면은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안 정하고 있지. 왜냐? 업종별로 아예 정하고 있지도 않은 걸 애초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할 수 있다겠지 당연히.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흐름을 다시 한번 날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한테 일단 던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3월 31일이죠. 이때까지 야 심의 의결해봐. 장관이 던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이? 바꾸서 90일 내에 심의 의결을 하죠. 그럼 장관은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받으면 지체 없이 고시하는 거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렇게 안을 갖고 왔다. 고시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거예요. 10일 내에 해야 되지. 맞죠? 노동계, 경영계에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도 10일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20일이니까 플러스 10일. 이때까지 장관이 이의 제기가 있으면 장관이 이때까지 그 재심의를 하라고 요청해야 되겠지. 재심의할 때는 10일 이상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얘네가 그대로 기존의 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대로 재의결했다. 그래서 과반 3분의 2 이래 들어왔다. 그럼 그대로 장관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 지체 없이 고시를 할 거예요. 그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지. 지체 없이 고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효력이 발생되는 건 다음 연도 1월 1일일 거예요. 요렇게 흐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다시 한번. 매년 3월 31일까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던진다. 갖고 와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은 90일 내에 갖고 와야 된다. 대충 한 6월 말까지 갖고 와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영계나 노동계가 이의 제기가 있으면 1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일 내에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재심의 기간은 10일 이상을 줘야 된다. 근데 만약에 얘네가 기존 안 그대로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갖고 와버리면 그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 그럼 장관은 그대로 언제까지 결정할 것이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한다. 그리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그리고 그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한번 흐름 잡으시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깔아놓고 그 다음 양가로 3번 15페이지 사용자의 개시 및 주지 의무 돼 있어요. 사용자의 개시 및 주지 의무. 자, 첫 번째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된다. 이 널리 알려야 한다를 우리가 주지 의무 이렇게 얘기해요. 게시하거나 널리 알려야 된다. 자, 그럼 뭐를 주지해야 되냐? 동그라미 1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너 적용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선원들이 있네. 걔네 빼고 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적용받는 사람들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적용받지 동그라미 반대가 아니지. 동그라미 1번에서 자 너가 아니라 임금액 그렇죠. 올해 얼마다 이거 잘못 얘기했네. 올해 얼마다 이거 액을 얘기하고 동그라미 1번 얼마다. 동그라미 2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걸 또 주지해요.
산입하는 걸 주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산입하지 않는 걸 주지해요. 왜냐하면 산입되는 건 예를 들어 기본급 이런 건 너무 뻔하잖아. 그러니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보통 안 되는 거 이게 하겠지. 그런 것들 가지고 산입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주지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우리 사업에서 최임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비슷한 맥락이죠. 최임에서 빠지는 게 이런 거였고 최임 적용 안 되는 애들은 너네다 이런 느낌. 오케이. 그리고 동그라미 4번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이거 뭐 보통 다음 연도 1월 1일이겠지. 오케이. 다시 한번 뭘 주지해야 되냐? 최저임금이 얼마고 최저임금 산입할 때 이런 임금들은 안 들어가는 거고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너네들은 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 금액은 내년도 1월 1일부터야. 이걸 주지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사용자는 이걸 언제까지 주지해야 되냐?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예요. 그러니까 뭐 날짜를 뭐 정확히 특정해야 되진 않겠지만 이해용으로 11월 31일까지겠네. 그렇죠? 전날까지 주지를 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까지 봤던 최저임금의 결정 여기까지 보고 우리 OX 풀어보시죠. 요거 보고 쉴게요. 네. 자, 쉽게 할 수 있어. 방금 했던 거니까. 자, 오늘자 자료 3페이지. 최저임금의 결정 1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장관이 정해야지.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2번. 4페이지 2번.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노동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최저임금위원회죠. 노동위원회가 아니고 기출은 아니고 제가 만든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요청한다. 자, 3번.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는 9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를 고시해야 한다. 하나, 둘, 셋. 고시는 보통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하는 거죠. 지체 없이. 90일은 뭡니까? 노동부 장관이 채임위에 던졌을 때 의결해 보렴. 걔네가 의결해야 되는 기간 그게 90일이고 의결해서 갖고 오면 고시는 바로 해야지. 지체 없이. 그래서 9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틀렸죠? 4번 가보시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10일 내였지. 20일은 뭡니까? 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거. 그게 20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의 먼저 받고 좀 있다가 재심의 요청 이렇게 흐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10일, 10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10일이다. 자, 5번.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20일은 문제가 없는데 10일 쪽이 문제죠. 10일 이상이잖아. 1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상. 그거 생각할 수 있겠다. 10일 이상. 자, 6번 가보시죠. 6번.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쉽죠?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잖아. 얘네들은 원래 정족수는 과반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의결할 때는 과반으로 할 거야, 얘네들이. 근데 재의결을 똑같이 한다. 그럴 때는 3분의 2가 되는 거지. 3분의 2. 자, 7번.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은 이를 고시한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하나, 둘, 셋. 아니죠. 다음 연도 1월 1일이지. 최저임금을 어떻게 소급해? 그랬다간 대혼란이 올 텐데. 말이 안 되지. 다음 연도 1월 1일. 자, 8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지체 없이죠.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지체 없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시면 9번. 최저임금 법령상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 방식 등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나, 둘, 셋. 자, 방금 했던 거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뭘 주지합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야? 주지하고 최임 산정할 때 얘네들은 빠진대. 그거 주지하고 그 다음 너네들은 최임이 적용 안 된대. 그거 주지하고 이거 내년부터 적용된대. 그거 주지하고 그러니까 이의제기 방식 이런 건 없죠. 그래서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흐름들 최저임금이 얼마고 최임에는 얘네가 빠지고 너네들은 적용되지 않는 거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런 것도 주셔야 되겠지. 그리고 또 틀린 거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뭐 계시비치 의무 이런 거 위반한다고 처벌합니까? 안 하지. 근기법에도 계시비치 의무, 신고 의무 이런 거 어때요? 그런 걸로 처벌하는 게 어딨어? 다 과태료지. 그렇죠? 형사벌이 아니라 다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서류를 좀 이렇게 좀 제대로 갖춰두지 않았거나 뭔가에 좀 뭐 알리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은 행정벌을 두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걸로 처벌을 못 해요, 사실은. 무리지. 이거는 과태료예요. 오케이. 자, 10번.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내용을 최임 유력 발생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한다. 하나, 둘, 셋. 전날이잖아, 전날. 그래서 보통은 12월 31일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챕터에서 이 정도 했으면은 틀릴 게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 쉬셨다가 최저임금법 좀 더 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들어갈 겁니다. 쉬었다 가시죠. 38분에 시작할게요.